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은 화폐 하편, 달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화폐, 즉 파운드가 아닌 새로운 화폐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1873년에 당시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화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혼란상을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오즈라는 이 단어는 금의 단위를 표현하는 온스를 상징합니다. 히틀러가 영국을 공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독소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독일과 소련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는지 5개월 후에 있었던 브레튼 우주 회담인데, 여기에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픽스해버린 것이죠. 미국이 이제 무제한 발권력을 이용해서 전쟁으로 무너졌던 서유럽의 전후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1974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밀약을 맺게 되는데요. 오페크에서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거래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세계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정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금융편을 다루고 있는데요. 8개의 강연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역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연은 화폐입니다. 화폐. 지난 3번째 강연에 이어서 오늘은 화폐 하편, 예고한 대로 달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달러는 미국의 화폐죠. 따라서 미국의 역사와 달러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시절,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지 시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식민지인 그 시절은 어떤 화폐를 사용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네덜란드 인 달더르, 네덜란드가 발행하는 은화인 달더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독일 계열, 유럽 체코와 독일 이민자들이 사용하던 탈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주조하는, 직접 만드는 스페인 달러인 페소가 또 사용되기도 했죠. 이러한 그 여러 종류의 화폐들이 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는 파운드입니다. 제가 여기서 파운드를 넣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파운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화폐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화폐, 즉 파운드가 아닌 새로운 화폐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792년에 달러를 공인 화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달러라는 그 말은, 어원은 독일 말 탈러 또는 네덜란드어인 달더르 또는 스페인 달러, 이런 말들로부터 어원이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독립선언과 함께 자신들의 화폐인 달러를 이제 갖게 되었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가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전 영토가 이제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금도 많이 생산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남북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 인더스트리 강연을 통해서 다룬 것처럼 남북 전쟁은 단순히 남군과 북군이 권력을 놓고 전쟁을 벌였다는 그러한 관점보다 그걸 넘어서는 경제적인 그러한 임팩트가 매우 큰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전과 남북 전쟁 후의 미국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죠. 이 남북 전쟁 사이에 벌어진 가장 중요한 그 의미심장한 사건이 바로 이 철도 버블입니다. 그 동쪽과 서쪽을 잇는 그러한 철도가 부설이 되고 미국 전 국토가 철도로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철도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금융 협력군들의 그러한 작전이 주요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철도 버블을 통해서 많은 돈들이 철도 주식에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버블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버블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금융적으로 아비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 버블이라는 사건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온 국가가 철도가 전역에 깔리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넓은 그 미국이라는 영토가 통합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버렸다. 이렇게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시스템을 개혁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정책이 시급했는데요. 1873년에 당시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원래는 장군이었죠. 북군의 장군이었던 그랜트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화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달러에 대한. 그런데 화폐 개혁 전까지는 특이하게도 미국의 달러는 금, 은, 본위제였습니다. 혼합이죠, 혼합.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금 본위제는 뭐죠? 금 보관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종이돈을 은행에 가져가면은 금을 돌려주죠. 그에 해당하는 만큼 금을 돌려주는데, 금, 은 본위제라는 것은 금도 돌려줄 수 있고 은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금과 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종이돈의 가치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금은 본위제로, 혼합 본위제로 유지가 되었는데, 이 1873년의 화폐 개혁을 통해서 은 본위제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은을 돌려주지 않아요. 은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금은 돌려주겠지만 은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러한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달러는 이제 근본위제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당시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혼란상을 잘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작품이죠. 바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는 원래 소설이었는데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소설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동화 작가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파퓰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이런 비슷한 형태,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오즈의 마법사에다가 많은 상징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메타포가 들어있는 작품들을 하다면 이상한 날 앨리스나 걸리버 연기도 마찬가지, 이전에 그랬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오즈와 마법사도 많은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위자드 오브 오즈의 오즈라는 이 단어는 금의 단위를 표현하는 온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허수아비는 은 본위제가 삭제됨으로써 절망에 빠진 농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틴맨은 또 역시 그 경제 위기에 밀려난 그러한 공장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겁장이 사자는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허약한 유약한 대통령 후보를 풍자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디 갈란트가 나중에 영화에서 연기한 그 소녀는 원작 처음에 했던 시리즈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 처음에는 은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은구두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은본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은구두를 통해서 원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은본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네 사람이 서 있는 길은 무슨 색깔이죠? 금색깔이죠. 저것은 금본이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메랄드 시티라는 게 있는데 에메랄드 시티는 링컨 시대에 일시적으로 발매했던 그린백이라는 그러한 그 통화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대공황이 이제 발생하는 시점으로 왔습니다. 뭐 그 상황, 대공황이 벌어지는 전후 상황은 지난 화폐 상편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영국뿐 아니라 미국이 금본위제를 끝장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어렵게 구축한 금본위제가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제 사라졌어요.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상황, 영국과 미국이 특히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제 파운드 기반의 기축통화 시대가 종말되었다. 영국이 지배하던 영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그러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니고 현실적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 이러한 기축통화 시스템의 종말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결국은 화폐 시스템, 자유시장 경제가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한다고 했던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등장한 것이 공산주의 국가죠. 그죠?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어서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됐고, 그 과정에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새로운 형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것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파시즘 국가들이 부상하게 되죠. 흥미로운 사실은 파시즘 국가들이 주장한 것은 사실은 반자본주의보다는 반공산주의 구호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파시즘 국가들이 반공을 외쳤기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파시즘에 대한 저항감이 공산주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서부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그런 상황, 힘이 빠지는, 그동안 한 200년 동안 지배했던 서구 자본주의가 쇠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공산주의가 대두가 되고 다시 그 공산주의의 반동으로 파시즘이 떠오르는 이 뒤엉킨 이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국가 시스템이 뒤엉켜 있는 상황은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벌어진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됐어요. 제일 먼저 터진 곳이 바로 중국이죠.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히틀러가 서유럽, 파리, 서유럽과 프랑스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공격을 하죠. 히틀러가 영국을 공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독소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독일과 소련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제 히틀러, 즉 나치, 독일과
그리고 무솔리니의 이태리,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와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지게 되면은 그 대가는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도 역시 물론 미국은 유럽 전장에 뛰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은 됐어요.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다른 독일이나 일본과 상대하고 주축국과 상대하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SOS를 칩니다. 살려달라고.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인 것이 바로 이 카이로 회담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카이로 회담은 주축국, 독일, 이태리, 일본의 주축국들과 상대하는 국가들이 제발 미국이 우리 전장에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회담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소련, 중국은 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참전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그 말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듬해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미국이 유럽 전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 태평양 전쟁도 본격적으로 이제 반격을 시작하게 되죠.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유럽 전장에 군사를 보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역으로 바꿔 말하면,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영국, 특히 영국이죠. 영국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참전 대가를 주어야 했어요. 그것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과연 영국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어냈을까요? 그것은 곧 밝혀집니다. 그게 바로 브레튼 우즈 회담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는 지 5개월 후에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담인데, 여기에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복잡한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금 1온스를 35달러로 픽스해버린 것이죠.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왜 이 한 줄에 이 등식이 중요할까요? 왜 금 1온스가 35달러 이렇게 못 박아버린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은 이때부터는 달러를 프린트할 때마다 다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명실공히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영국이 마지막 자존심을 거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대표로 참가했던 인물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그 유명한 케인즈 학파, 그런 그 거시경제 그 경제학자였던, 거시경제를 내밀었던 그리고 그 대공황을 구했다고 말하는 케인즈가 영국 대표로 참가해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절충안을 내놓죠. 이때 케인즈는 달러 체제로 가지 말고 이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단일 통화인 방코르란 것을 하나를 창시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케인즈의 이 이론은 지금 생각해봐도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러한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죠. 미국이 당신들을 구해주는데 영국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봤자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화폐인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것이 바로 2차 대전 유럽 전장에 참여하는 대가인 것이죠.
너무나 미국에 유리한 이 등식을 다른 국가들이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도 역시 이 과정에서 그것을 용인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은 다 거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주면서 이걸 용인해주면서 무엇을 얻을까요? 미국이 이제 무제한 발걸력을 이용해서 전쟁으로 무너졌던 서유럽의 전후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으니까 미국은 이제 이 금값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마구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유럽에다가 다 주겠다는 것이죠. 우방에다가. 그게 바로 마샬 플랜입니다. 마샬 플랜. 이 마샬 플랜은 그러니까 미국이 서유럽이죠. 서유럽의 전후 복구 비용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당시에 공급한 그 돈이 당시 돈으로 120억 달러였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을 유럽에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유럽은 그러니까 2차 대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유럽은 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다시 회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샬 플랜의 혜택을 입은 국가들은 과연 어디일까요? 모두 다 현재 미국의 우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배제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마샬 플랜 때문에 극명하게 미국에 붙은 미국의 우방과 미국의 적대 국가가 갈라지게 돼요. 그게 바로 뭐죠? 바로 냉전 체제가 되는 것이죠. 네. 결국 냉전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브레튼 우드 체제와 마샬 플랜 그 과정에서 벌어진 내편, 니편 나누기로부터 냉전 체제가 고착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화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기축통화를 누가 운영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냉전 체제가 확정됐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 것이죠. 그만큼 화폐 시스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흥청망청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서 금 1온스 이퀄 35달러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찍어내서 돈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 교수가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그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트리핀 교수가 했던 그 경고는 뭐였냐면은 자,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를 가지고 돈을 마구 찍어내게 됩니다. 많이 찍어내게 되면은 미국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무역 그 자체가 모두 다 무역 적자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미국은 무역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이런 이론을 제안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기축통화를 억제하면은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경기를 살리자고 하자니 미국이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미국을 살리자니 전 세계가 경기의 침체가 되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트리핀 교수의 예언이었습니다. 경고였죠, 경고. 이 문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지금도 미국이 많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기축통화국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원죄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금 1온스 이퀄 35달러라는 이 브렌트 체제 시스템은 트리핀의 딜레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금 본위제의 근본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현재 이렇게 픽스해서 가치를 강제로 유지시켜놨는데 그렇게 마구마구 찍어낸 그러한 달러를 보증하기에 충분한 금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무리 이 브레튼 우드 그 등식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금본위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흥청망청 풀면은 어쨌든 그거를 보증할 만한 그 돈을 갖고 은행에 가면은 연준에 가면은 연방준비위원회 가면은 그 돈을 금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대부분은 돈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종이돈을 가져가면 그 금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금이 부족하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기에는 그거를 다 주기에는 이미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태가 현실화, 공포로 다가오는 그 공포가 현실화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월남전이죠. 베트남 전쟁입니다. 트리핀의 딜레마를 1960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벌써 5년 전에 베트남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베트남 전쟁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전쟁이죠. 이것은 냉전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무려 20년을 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전쟁 비용을 구실로 해서 무차별 발권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 이면에는 뭐예요? 야,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대는데 과연 그 돈을, 그 달러를 보증할 만한 금을 과연 FRB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FRB가 과연 갖고 있을까? 그러한 빅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의문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의구심을 품고 미국에다가 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죠. 너 정말 미국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게 너 정말 그만큼 금 갖고 있어? 그러면은 금 내놔. 난 불안해. 니네 이런 식으로 계속 흥청망청 돈을 뿌릴 거면은 나는 불안해서 안 되겠어. 우리가 갖고 있는 만큼 내가 달러 줄 테니까 금을 내놔. 이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많이 찍어낸 것을 보증할 만큼의 금이 태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연 미국은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금태환 중단, 즉 우리 금 못 준다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해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지금도 역시 닉슨 쇼크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냥 우리 배째라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돈 없어. 금이 없어. 돈이 없어가 아니라 금 없어가 됩니다. 그리고 니네 이제 요구해도 우리 금 안 바꿔줄 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브레튼 우드 체제부터 대략 30년? 네. 30년 동안 미국이 사실상 사기를 친 거죠. 금이 그만큼 존재하지 않는데 돈을 막 찍어낸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방국들이 같이 그 돈 가지고 돈잔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교적 상황이 이제 나빠지고 그리고 미국의 독주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우방국 그리고 냉전 체제 반대쪽 국가들이 미국을 압박하게 된 것이죠. 견디다 못한 미국은 금태환 중단을 선언하게 되고 세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태동을 점점 힘을 기르면서 미국이 지배하던 석유 산업에 제동을 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석유 가격을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석유 파동까지 겹치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71년에 닉슨 쇼크로 이제 달러의 가격과 금은 이제 따로 놀게 됐어요. 달러의 가치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지지해줄 수 있는 그 도구는 사라졌습니다. 금하고 이제 연동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서구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피와 같았던 석유값은 폭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때는 서구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냉전에서 패배할 수 있는 매우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이것은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네. 처음에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은 분명히 냉전 시대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전쟁으로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 베트남 전쟁이 20년을 끌면서 달러 금본위 시스템이 브렌트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리고 4차 중동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오일쇼크까지 이제 모든 것들이 한 방향, 미국이 중심이 되는 서구 체제를 파괴시키는,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방의 이 상황으로 보면은 서방 냉전 시대에서 서구 자본주의가 패배하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닉슨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게와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4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밀약을 맺게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페크에서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로만 거래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오페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메가딜,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이 비밀 밀약을 뒤에서 주선한 인물은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달러 거래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페트로 달러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이죠. 즉 석유 거래는 오직 달러로만 한다라는 이러한 불문율의 그런 규칙이 생긴 것이 바로 이 1974년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페트로 달러가 시작됐나예요. 그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달러 시스템은 70년대 초반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미국과 사우디가 은밀하게 만나서 비밀 회담을 해서 재무장관이 가서 바짓가랑이를 끝잡고 너 날아가서 이 사우디 설득 못하면 돌아오지 마. 이런 어마어마한 압박을 갖고 가서 성사시키게 되는데, 재무장관이 성사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두 나라가 밀약을 했다 그래서 이미 아랍 민족주의에 이미 컨트롤 받고 있는 나머지 국가들이 그것을 다 동의하겠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의 다른 국가들도 그런 상황을 동의하겠냐는 것이죠. 즉 이렇게 둘이 밀약을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과 사우디가 야 우리는 니네 이제 앞으로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해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그걸 따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인 그러한 그 전략이 필요했던 거예요. 1979년에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라는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와 미국 간의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랍의 국가들이 석유 위기를 거치면서 석유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게 되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동 국가들이 벌게 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중동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인프라 아니면 뭐 주택, 도시, 없었던 도시를 사막에 삐까번쩍한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마구마구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건설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주냐면 미국한테 발주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적자를 통해서 달러를 발행하고 해서 많은 적자가 생기는데 그 혜택을 가장 크게 입게 되는 중동 국가들이 자신들이 번 돈을 다시 미국에게 쓰는 거예요. 그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리사이클링 시스템은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됩니다. 뭐 제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에 굉장히 많은 무역 적자를 입게 되죠. 그죠?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무역 적자를 입게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무역 적자를 용인하면서 미국 물건을 사준 이유는 뭐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었죠. 뭐죠?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되사주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똑같은 일을 하죠. 미국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마구 많이 사주는 그 대신에 조건으로 뭐예요? 중국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사이클링을 함으로써 트리핀의 딜레마, 무한히 커져가는 기축통화국의 무역 적자를 다시 상쇄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에요. 당시에는 국채를 사주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사를 많이 벌인 거죠. 공사판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현대건설이나 많은 건설 기업들은 일종의 미국으로부터 하청업을 한 거죠. 하지만 퍼스트 벤더는 미국이었고 미국은 모든 공사를 자신들이 하지 않고 우방국인 한국에 줬고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페트로달러의 기반의 그 트리핀 효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돼.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을 거치면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중국이 그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고 현재는 이제 그런 거래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란도 역시 이전에 중국보다 먼저 달러가 아닌 다른 돈으로 석유 거래를 시도했어요. 물론 그러다가 경제 제재를 받았죠. 물론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모두 다 페트로달러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러면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 과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많은 페트로달러라는 얘기를 막 흔하게 쓰고 있는데 과연 그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페트로 시스템 자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개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달러와 석유 거래 규모가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정확하게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얼만큼 발권이 됐는지를 제가 따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에 미국의 GDP
변화를 제가 찾아봤어요. 물론 절대적인 달러 발권량을 제가 확인한 그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얼마나 그것이 증가했는지 상대적인 증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71년에 대략 미국의 GDP는 2 트릴리온 달러 정도가 됩니다. 2조 달러 정도 되고, 그런데 2018년에는 대략 20 트릴리온 달러, 그러니까 20조 달러 정도가 이제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50년 동안 미국의 GDP는 10배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미국의 발권된 양, 달러를 프린팅한 양이 대략 50년 동안 10배 증가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기간 동안 석유 생산량은, 석유 거래량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늘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것이 석유 총 생산량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비슷한 시기를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시기를 볼까요? 자, 1971년도 닉슨 쇼크가 있었던 1971년도에는 대략 5천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보니까 대략 9천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생산이 됐어요.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지금 터지고 있는 올해 만약에 본다면은 9천만 배럴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그 석유가 생산됐겠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그 아웃라이어한 그 포인트니까 그걸 뺀다고 치더라도 대략 1.8배, 2배가 되지 않아요. 그죠? 지난 50년 동안 석유의 생산의 증가량은 채 2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규모면에서 달러의 발권량과 석유 거래량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거의 5배 정도, 5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석유 거래로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에는 석유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네, 너무 적어요. 그런 관점에서 페트로달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970년대는 페트로달러가 맞아요. 그때는 너무나 위험했죠. 달러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긴급하게 그 헨리 키신저가 그걸 땜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는 사우디하고 미국이 손을 잡던 그 시점에는 페트로달러가 유지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페트로달러가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페트로달러, 석유 태환이라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네. 애초부터 그런 말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는 브레튼 우드 체제를 탈출하면서 킹스턴 체제가 되면서 신용화폐가 돼버렸어요. 즉 불태환, 어떤 것도 돈을 바꿔주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현물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지 않아요. 이미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 시대는 그런 무언가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50년 전에 끝났어요. 브레튼 우드 체제로 더 이상 그런 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역시 석유 태환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정량적인 지표로 석유 거래를 가지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의 자체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달러는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거로 그렇게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하는가? 궁금하시죠? 네. 매우 복합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복합적이란 말은 되게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복합이라는 말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달러를 가치를 받쳐주고 있는 것은
현재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있는 모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맞물려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금도 있어요. 물론 석유도 있겠죠. 금, 은, 구리 이러한 광물, 현물로도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석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채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제 시스템들은 다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달러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단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무너진다 그래서 달러가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미중 무역 정책을 지금 치르면서 이런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자, 달러가 살아남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자면, 저는 적어도 당분간은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달러의 가치를 받쳐주는 그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나가 무너진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래서 금방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그 가치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한 달러 가치를 바치는 그런 메커니즘적으로도 달러가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달러가 살아남을 만한 또 하나의 이유는 모두 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기축통화라는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의 통화는 다 달러를 기준으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달러가 무너지면은 모든 자기네 나라에 있는 화폐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외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국가 간의 합의. 만약에 현재 미국의 외교적인 위치가 흔들린다면 달러의 위치도 흔들리겠죠. 네. 결국은 기축통화라는 것은 단순히 화폐와 금융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정치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느냐, 쥐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미국은 충분히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축통화 시스템을 흔들려는 그러한 시도를 무마시킬 수 있다, 찍어 누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 누르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군사력입니다. 네, 군사력이에요. 제가 오늘 보여주진 않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나머지 국가들의 군사력을 다 합한 것보다 큽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연합해서 나머지 나라들의 군사력을 다 합한 것이 미국의 군사력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 시점이 되면, 네, 그리고 그 국가들이 모두 다 미국의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의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은 무너지겠죠.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일은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달러의 가치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더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매우 다이나믹하게, 예전보다 점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들을 추가시키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집어넣음으로써 달러의 생존력을 이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두 편에 걸쳐서 화폐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조업이라고 하는 산업 분야를 좀 특화시켜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임기 안에 있는 화면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기 자동차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가 집안 곳곳을 움직이면서 카메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사람이 만드는 제품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하지만 로봇이 만드는 상품은 그때그때마다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죠. 퀘이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회사는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헬멧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기존과는 다르게 헬멧을 만듭니다. 이 헬멧을 쓰고 화재 현장을 가게 되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보게 돼요. 헬멧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기존과는 다른 기술을 접목해야 되고 기존과는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CNH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기업도 독특한 사례입니다. 트랙터를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농경지에 이 트랙터가 떡하니 자리를 잡으면 자동으로 AI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의 기술이 만나서 이 트랙터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농작물을 수확하죠. 10년마다 강산이 바뀌듯 10년마다 디지털 기술은 큰 도약이 있었다.